타고난 기질을 인간의 성격을 분석할 때 큰 비중으로 봐요? 후천적인 걸 더 크게 봐요? 사실 5대5지만 5대5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진흙철기 햇빛에 말라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저나 양진희 원장님 같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을 이 2시간 영화 하나로 빵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전지적 의사 시점 네. 영화 분석 시간인데요. 엘리멘털에서도 저희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 즐겁게 해주셨던 네. 이순국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How proud are you right now, right here? Touching point. 급작에서 못 본 걸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었던 결과적으로 재밌어요. 그냥 재미가 있어요. 또 나왔습니다. 양떼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직 다른 일정이 안 잡혀가고 네, 오늘 다룬 영화는 아마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로 손꼽히는 픽사의 명작 중에 하나죠. 바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개봉 당시에 굉장한 화제가 됐었던 디즈니에서 이걸 가지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낯설어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던 저도 이거 정말 유튜브 초창기 때 아마 1년 차인가 할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픽사가 요즘에 그전에 나왔던 몇몇 영화가 빵 터지지가 못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 황금 시기, 월리, 라따뚜이 뭐 요 나오던 황금 시기를 조금 지나서 아 요즘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없어 이런 느낌일 때 갑자기 인사이드 아웃 하나가 나와서 그쵸. 드디어 정말 간만에 픽사 클래식 하나 나왔다. 그래서 여기저기 추천하고 다니고 인사이드 아웃 보세요. 인사이드 아웃 보세요. 인사이드 아웃 보세요. 그때는 저희 막 친구들끼리는 난 인사이드 아웃 솔직히 잘 모르겠던데 하면 매도당하는 분위기. 넌 이 영화를 보고서도 감정이 동하지 않았어? 아마 곧 2 기획이 들어간다 그러죠. 2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나오는군요. 네. 야. 제일 재밌었던 게 일단은 이제 감정을 의인한다는 거. 근데 그 각각의 캐릭터를 너무 잘 그려놨어요. 슬픔이 찐. 보면 슬퍼 애가. 왜 이렇게 우울해 그냥 울 덩어리야. 토시미도 너무 잘 그려놨고. 그 캐릭터 이름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좀 그게 어색하거든요. 소심이 같은 경우가 fear예요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불안 공포인 거죠 얘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이제 그걸 소심이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어감 자체가 fear가 더 훨씬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고 까칠이도 디스거스트 원래 이름이 굉장히 뭔가 혐오하는 그런 캐릭터. 원래 영어 이름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보시면 그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심이보다는 차라리 불안이가 나을 수도 있겠네. 네, 불안이 혹은 불안이 뭐, 네, 맞아요. 뭐 두려움이 뭐 약간 이런 느낌. 핵심 감정이 5개가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인사이드 아웃이 한 27개로 시작했다가 다 그걸 줄이고 5개로 줄였다고 해요. 근데 원래 이제 심리학 정신과 이쪽에서 핵심 감정을 뭐 나눴던 분류가 다 다르긴 한데 여기에 보통 이제 1~2개가 추가되는 게 놀라움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7개 아니면 이렇게 5개 이제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현실을 잘 고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영화 초반부에 저는 와 이거 엄청난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감정들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머릿속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막 디자인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 기억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어떤 기억을 갖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핵심 기억이 되고 그렇지. 이거는 이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 이게 비주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막 논문으로 복잡하게 하고 막 선생님이 교양 설명을 안 해줘도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 저렇게 인간의 인격 하나가 형성되는구나가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작품이 나올 것 맞아요. 같다. 전 그래서 그건 궁금했었어요. 우리는 되게 정말 와 되게 과학적인 걸 잘 풀어낸 것 같다라고 느끼는 어떤 영화들이 사실은 고증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일단 뭐 낮 동안에 만들어진 단기 기억들이 잠자는 동안에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거 과학적으로 잘 풀어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 쓰레기통 있잖아요. 중간에 그 관리자들이 라일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건 다 잊혀져라고 했는데 사실 인간의 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지만 어차피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보고 들은 거는 그 뒤에 반복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연결이 끊기면서 다 기억에서 삭제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순국이라는 이름을 한 번 듣고 시간이 좀 지나면 까먹어요. 야, 걔 누구지? 걔 있잖아 이렇게 아니면 아예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 정도로. 근데 이순국 반복하고 몇 번 만나다 보면 이게 그냥 한 번의 기억이 아니라 연결이 강해지면서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일리가 이제 우울해지는 그 과정, 사춘기가 오고 딱 우울해지는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두 명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조이하고 세드니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사춘기 때 혹은 우울증에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그 정서거든요. 슬픔도 그때 좀 없어져요. 기쁨뿐만. 우울증 환자들의 슬픔은 되게 뭔가 공허함 같은 그 슬픔이거든요. 뭔가 텅 빈 것 같은 슬픔이 있는데 그거를 이 스토리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잘 풀어낸 거죠. 조이랑 세드니스가 둘이 모험을 떠나지만 둘의 모험이라는 게 얘가 사춘기가 오고 우울해지고 막 공허함을 딱 나타냈다라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걸 또 굉장히 잘 구현했던 스토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슬픔이 기쁨이가 본부를 떠났을 때 남아있는 것들이라고는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잖아요. 평상시 감정을 컨트롤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삽질을 하다가 결국 감정판이 이 본부 컨트롤 시스템이 회색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무채색으로. 우울증 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세상이 그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정말로 어떠한 것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기분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란데 그런 걸 표현을 잘한 것 같고. 아, 그냥 회색이 아니었구나. 이유가 있는 네. 회색이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나오죠. 빙봉이? 상상 속의 친구. 빙봉. 저 이거 오기 전에 한 번 더 봤는데 그때 또 눈물 흘렸어요. 빙봉이가 기차를 보내면서 자기는 올라오지 못했을 때 너무 세. 진짜 그 시는 너무 세. 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조금 이론마다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만 5, 6세 정도가 될 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이제 달라지는 가장 큰 경계 중에 하나가 매지컬 싱킹이라고 그래서 마술적 사고가 사라지는 시기예요. 마술적 사고라 함은 첫째는 빙봉 같은 상상 속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자 놀 때 친구가 없이 혼자 놀 때 보면 누구랑 자꾸 말을 해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형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든지. 인형은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애들도 그렇게 상상의 친구가 있어요. 기억 못해서 그렇지 네. 너도 있었을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날 너무 똑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을 믿죠. 대표적인 게 산타크로스 믿고. 일반적으로 만 5, 6세 때 다 안 믿기 시작을 해요. 상상 속의 친구가 사라지고 동화에 나오는 내용은 안 믿고 인형은 말을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산타크로스가 세상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그 빙봉이라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해줬어요. 사실 11살이 된 라일리는 이미 빙봉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빙봉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기억이 쌓여있는 그 근처 어딘가를 떠돌고 있어요, 얘가.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면서 빙봉이 완전히 이제는 기억 쓰레기통으로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빙봉을 찾을 수 없는 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는 변화인데 그런 걸 너무 잘 그려놨더라고요. 감독님이 CG를 본인이 따님이 생기고 따님이 크는 걸 보면서 영감을 좀 받아서 각본을 쓰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인사이트가 온 거를 영화로 옮기시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결국에는 라일리가 자라나면서 하나하나 좋은 추억이 있던 성격 섬이 있잖아요. 맞아요. 성격 섬이 한 번에 다 무너지고 나중에 하나의 이제 진짜 성격 섬으로 통합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제 정신과에서 다루는 거와 비슷한데 유아기 때 성격섬은 다 100% 좋은 거야, 라일리한테. 그렇지. 가족 하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고 하키 하면 다 좋은 거고 친구 하면 너무 좋은 거고 엉뚱한 거 하면 너무 신나고. 그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기억에 기쁨이의 그 트레이드 컬러인 노란색에 슬픔이가 손을 대면서 알록달록하게 바뀌게 되면서 무너졌던 게 통폐합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성격이 만들어진다라는. 이거는 굉장히 감독이 인사이트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양가 감정이라는 건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보고 하나의 감정으로 정의되지 않잖아요. 그게 싹 분화가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은 다채로워질수록 우리가 성숙해진다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쟤는 무조건 좋은 친구야.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요게 사실 되게 유아기적인 생각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깨질 때 우리는 되게 좀 슬프죠, 원래. 그리고 그 이후에 성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을 되게 잘 그렸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 되게 보면서 마음이 한 번 무너지는 씬이 있었던 게 섬 무너지는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처음 무너지는 섬이 엉뚱섬이에요. 맞아, 엉뚱섬. 그게 딱 무너질 때 맞아. 사실 우리가 커서 철없는 짓도 하고 산다, 그렇지, 뭐 엽기적이다, 뭐 사차원이다 여러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릴 때 갖고 있던 그 순수한 마음의 엉뚱함은 이제 아니고 엉뚱섬이 무너진 이후로는 절대 그 전으로 갈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무너질 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모두가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렇지.
저는 약간 그건 궁금하긴 했었어요. 엄마 머릿속에 들어가면 중간에 대장같이 있는 애는 사실 슬픈 감정이고 아빠 머릿속에 가면은 버럭이가 대장이잖아요. 맞아. 이게 사람마다 자기의 메인되는 어떤 핵심 성격이 그 어떤 기질이 달라요? 이거는 타고난 기질 더하기 만들어진 성격인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충동적이라서 화가 많은 친구도 있고 뭐 그런 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감정 본부의 대장이 누구야로 이렇게만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후천적이게 크다는 거는 라일리가 가출을 했는데 슬픔이나 기쁨이가 제때 못 돌아와서 얘가 진짜로 가출에 성공했다면 완전 다른 인격성들이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정신과에서는 타고난 기질을 인간의 성격을 분석할 때 큰 비중으로 봐요? 후천적인 걸 더 크게 봐요? 반반 얘기하죠. 네이처 앤 널처에서 반반 얘기하죠. 근데 이제 네이처랑 널처가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사실 5대5지만 5대5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갖고 태어났는데 그 갖고 태어난 걸 준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 이 네이처가 훨씬 더 이게 계속 커지는 느낌? 그러니까 널처를 키우려면 거기서 빨리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널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보통 어릴 때 이제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엘리멘탈처럼 가족의 어떤 업보라고 하죠. 그 집에서 뭔가 또 독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에 놓이기가 쉽고 이러다 보니까 5대5대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만들어가는 내 성격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변하게 되겠죠. 그런 걸 어쨌든 인지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성격을 내가 좀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걸 이상적으로 그게 좀 가능한 나이라던가 아니면 그건 어리면 어릴 때부터 좋은 건가? 어리면 어릴 때부터 그게 쉬워지는 것이고 쉬워진다. 네, 아, 근데 그런 이제 개념이구나. 그게 30대가 넘어가고 40이 되고 이러면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이제 성장을 멈추거든요. 뇌가 이제 가장 늦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관인데 얘도 30대의 전두엽, 전전두엽이 마지막으로 성장을 한 다음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40이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내담자분들한테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한 10살 전까지의 성격은 슬라임이다. 형태도 없다. 형체도 없다. 꼬맹이한테 네 성격 어때라는 거 의미가 없는 거고 10대에서 20대 초중반까지는 이제 고무차로 움직이는 대로 내가 쪼물딱거리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근데 이제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진흙차력이 햇빛에 말라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나중에 갈라지는 거야? 그냥 꺾으면 부러지는 거고 얘를 다시 성격을 바꾸려면은 물질을 열심히 하는 노력을 해서 얘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다시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질을 해야 되는 난 30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 물질 좀 하긴 해야겠네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특별한 어떤 특정한 일을 계기로 30이 넘고 40이 넘고 해도 의식화해서 이제 계속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이런 어떤 결정적인 스스로 인정하는 계기가 있으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이 작품을 되게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너무 좋아했던 게 디즈니 작품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동화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심각하게 가는 거는 최근 올수록 더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맞아요. 슬픔이 나쁜 게 아니고 그렇지.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게 이로울 때도 있어. 라는 거를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또 어른들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잘 다뤄줬다는 게 그렇죠. 90년대 나왔던 구딜 헌팅에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그 명언 정도로 슬픔이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일 수 있어 라고 해준 게 너무 좋은 정리였다고 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어릴수록 힘든 게 자기 수용이잖아요. 나의 어떤 못난 점에 대해서 그게 못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나쁜 거고 못난 거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자기 수용을 하게 해주는 슬픔이 나쁜 게 아니고 공감을 하기 위해선 슬픔이 꼭 필요한 거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요 얘기까지 이제 해줄 수 있었다는 게 저나 양진희 원장님 같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을 이 2시간 영화 하나로 그냥 빵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감정이라는 감정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감정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절대로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은 없다라는 걸 정말 잘 보여준
또 승국 씨 모시고 인사이드 아웃 너무 좋은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나오셔서. 인사이드 아웃 얘기를 한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출연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국 씨가 앞으로 자주 나올 예정이니까 우리 양떼분들 댓글로 승국 씨와 함께 나눴으면 하는 작품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되게 비싼 분이신데 지인 할인 기간에 그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